자,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41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 활성설러지법과 비교해서 생물학 공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활성설러지법은 부유성장식, 생물학 공법은 부착성장식이 되겠죠. 갑은 적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나번은 단순한 운전이 가능하다. 나번 2차 침전지에서 설러지 벌킹이 문제가 없다. 라번이 충격 독성 부하로부터 회복이 느리다. 우리가 막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 부착 성장식이 되는 막법을 이용하게 되면 충격 부하에 상당히 강하죠. 오염물질이 갑자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장 여과지에 여상 내부에 기포가 생기면 여과 효율이 급격히 감소한다. 여상의 기포가 갇히게 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원인이 아닌 것은 가번이 여상 내부의 수온 상승이 원인의 하나입니다. 여상 내부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지는 경우, 그리고 여상 내부에 조류가 증식해서 산소가 발생하는 경우, 가번이 여상 내부의 수도 손실의 급격한 변동. 자, 여기서 수도 손실은 실제로 우리가 기포가 갇히게 되는 현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설러치 공법으로 1일 3,000kg이 발생하는 폐설러치를 호기성으로 소화 처리하고 잘 때 소화조의 용적은 얼마인가? 단 폐설러치의 농도는 3%, 수온 20도씨,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23일, 비중은 1.0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소화조의 용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폐설러치량을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폐설러치량에 뭐를 곱하죠? 체류 시간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폐설러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형물의 양, 지금 문제 조건에서 고형물의 양이 1일 3,000kg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뭐를 나눠주느냐 하면 비중량을 나눠줘요. 그러면 주어지는 비중량의 단위가 kg/m의 삼성이거든요. 비중은 우리가 보통 g/cm의 삼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10의 삼성을 곱하게 되면 비중량으로 전환이 돼요. 따라서 3,000kg/day 나누기 1,030kg/m의 삼성, 전체 곱하기 100 나누기 고형물의 함량, 또는 여기서 고형물의 함량이 되어 있는데 고형물의 함량 대신에 함수율로 나와 있으면 100 마이너스 함수율을 대입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TS%는 100 마이너스 함수율하고 같은 값이거든요. 자, 따라서 고형물의 함량이 얼마냐 하면 여기서 고형물의 함량이 3%입니다. 폐설러치 농도가 고형물이니까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97.087m의 삼성/day가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체류 시간을 곱하게 되면 체류 시간이 23일이거든요. 23일을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day 없어지고 뭐가 나오죠? 미터의 삼성이라는 소화조의 용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 성분이 금속 하수도 간의 부식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이 문제도 상당히 자주 나와요. 가번의 잔류염소는 용존산소와 반응하여 금속 부식을 억제한다가 아니고 금속 부식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나번 용존산소는 여러 부식 반응 속도를 증가시킨다. 다번에 고농도의 염화물이나 황산염은 철, 구리, 납의 부식을 증가시킨다. 다번에 암모니아는 착화물의 형성을 통하여 구리, 납 등의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되겠죠.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4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계적으로 청소가 되는 바 스크린의 바 두께는 5mm이고 바 간의 거리는 30mm, 바를 통과하는 유속이 0.90m/s일 때 스크린을 통과하는 수도 손실은 얼마인가? 수도 손실 HL은 VB의 제곱 마이너스 VA의 제곱 나누기 2G 곱하기 0.7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스크린을 우리가 설치를 했을 때, 자, 여기서 스크린을 설치를 합니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 자, 이 수로에서 스크린을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들어가는 속도가 VA, 통과되는 속도가 VB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속도가 동일하면
유입되는 속도나 통과되는 속도가 동일하면 V를 쓰면 되는데 유입되는 속도와 통과되는 속도가 서로 다르면 VA, VB라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게 되면 유속이 통과하는 유속이 주어졌어요. 0.90m/s가 주어졌어. 이 값은 뭐가 되느냐 하면 V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VB가 주어졌으니까 뭐가 안 주어졌느냐 하면 VA라는 값이 안 주어졌어요. 그래서 VA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VA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 지금 A 지점의 속도와 면적, B 지점의 속도와 면적, 다시 말해서 유입되는 면적과 속도, 통과되는 면적과 속도, 그래서 VA, VB, AB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것은 유입되는 지점, 그리고 B라는 것은 통과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면 VA를 알아야 되죠. VA. 그래서 유입되는 속도를 알아야 돼요. 그럼 VA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면 VB 곱하기 AB 나누기 AA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라는 것은 면적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건 자체에서 AA라는 것은 수로의 면적이에요. AA라는 것은. 그리고 AB라는 것은 뭐냐 하면 통과 면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AA라는 것은 수로의 면적, AB라는 것은 통과 면적. 그러면 수로의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로 곱하기 세로, W 곱하기 H를 하면 돼요. 근데 통과 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이 통과를 하려고 하면 뭐와 연관이 있죠? 그렇죠. 스크린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스크린의 바 두께와 길이를 보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A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W 곱하기 H예요. 면적이. 그런데 여기서 AB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보정해야 되느냐면 바 간격과 바 두께를 보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AB도 면적은 W 곱하기 H인데 통과를 해야 되니까 수로의 면적 곱하기 바 간격을 고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 간격이 지금 얼마냐 하면 30mm, 바 두께가 5mm예요. 그래서 30mm와 5mm를 보정을 하는 것은 AB가 되는 거죠. 통과 면적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VA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VA는 여러분들이 지금 VB가 얼마라고 그랬죠? VB가 0.9m/s. 그리고 AB가 지금 여러분 계산했죠? 0.857WH. AA는 우리가 수로의 면적 WH.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VA, 다시 말해서 스크린으로 유입되는 속도는 0.77m/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 여러분들 여기서 VB의 값에 0.9m/s, VA의 값에 0.77m/s 각각의 제곱 나누기 2G, G는 중력 가속도예요. 중력 가속도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9.8m/s의 제곱 전체 곱하기 0.7분의 1을 하면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수도 손실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 손실은 대입을 해서 0.0158m가 나오죠. 그래서 가장 핵심은 여기에서 VA를 계산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했던 내용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면 펜톤 처리 공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펜톤 시약의 반응 시간은 천연과 과산화수소수의 주입 농도에 따라서 변화를 보인다. 답은 펜톤 시약을 이용해서 남분해성 유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은 대체로 산화 반응과 함께 pH 조절, 펜톤 산화, 중화 및 응집, 침전으로 크게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답은 펜톤 시약의 효과는 pH가 8.3에서 10 범위에서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펜톤 시약의 효과는 pH 얼마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죠? 3에서 5 또는 3에서 4.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답은입니다. pH 3에서 5 범위라고 나타낼 수도 있고 pH 3에서 4.5 범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폐수의 COD는 감소하지만 BOD는 증가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자, 지금 우리가 펜톤 처리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COD 같은 경우에서는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잘 되지 않는 COD를 생물학적으로 처리가 되는 BOD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COD는 감소하고 BOD는 증가하는 게 팬톤 체리 공정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BAC가 생물활성탄법이에요. 생물활성탄의 단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활성탄에 미생물을 증식을 시켜놓는 거죠. 답은 활성탄이 서로 부착, 응집되어서 수도 손실이 증가될 수 있다. 답은 정상 상태까지의 길이가 길다. 답은 미생물 부착으로 일반 활성탄보다 사용 시간이 어때요? 길죠. 그래서 일반 활성탄에 비해서 거의 수명을 4배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잘못됐죠. 답은 활성탄에 병원균이 자랐을 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활성탄의 성능에 의해서 제거할 수도 있고 미생물에 의해서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보완을 시켜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수명이 4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깊이가 2.75m인 조에서 물의 체류 시간이 2분으로 할 때 속도 경사치 값을 500ps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공기의 양은 얼마인가? 수온은 5도씨인 경우에 Q가 0.1m의 삼성/s, 점성도 마이크로는 1.5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Nm/제곱미터, 그리고 파스칼은 101.3 곱하기 10의 3성 Nm/제곱미터, P는 파스칼 곱하기 QA 곱하기 LN 10.3 플러스 H 나누기 10.3의 식을 적용하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하는 값에서 공기의 양을 계산을 하잖아요. 공기의 양을 계산하는데 이 공식 중에서 공기의 양이 뭐냐면 QA가 공기의 양이에요. 그래서 QA를 계산을 해. QA를 계산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서 뭐를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주어진 조건 자체를 그대로 대입을 여기서는 하면 되나요? 그렇죠. 동력을 먼저 계산을 해야 되네. 그죠? 여기서 P라는 게 동력이거든요. 그래서 P라는 동력을 먼저 계산을 해서 주어진 공식에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동력 P라는 것은 속도 경사의 제곱 곱하기 점성계수 곱하기 용적이죠. 그러면 지금 속도 경사치가 500ps예요. 500ps의 제곱 곱하기 점성계수, 점성도가 마이크로니까 1.5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Nm/제곱미터. 자, 그리고 최적 V가 지금 얼마로 나와 있나요? 최적 V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유량이 0.21m의 삼성/s입니다. 그래서 세크를 없애기 위해서 문제 조건에서 뭐가 주어졌느냐 하면 체류 시간이 주어졌어요. 체류 시간 2분을 곱해요. 그러면 세크를 분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분은 60초를 보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최적이 나왔죠. 따라서 동력은 9563.4W라는 값이 나왔어요. 이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PA는 101.3 곱하기 10의 3성 Nm/제곱미터라고 그랬어요. QA는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대상이 QA입니다. L은 10.3 플러스 H라는 것은 문제 조건에서 깊이가 되니까 2.75m가 됩니다. 나누기 10.3. 따라서 QA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느냐면 0.4m의 삼성/s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복잡하게 보이겠지만은 P를 구하는 공식에서 QA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P 구하는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동력만 계산을 하게 되면 문제를 보다 쉽게 정리를 해서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포기전의 혼합액 중에서 부유물의 농도 MLSS가 2000g/m의 삼성. g/m의 삼성이라는 것은 mg/L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죠? 반송설러지의 부유물의 농도가 9576g/m의 삼성이라면 설러지의 반송률은 얼마인가? 유입수 내에 SS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반송비의 가장 기본적인 반송비가 미생물과 SSR이 있을 때죠. 그래서 MLSS-SSI 나누기 SSR-MLSS. 여기에 여러분들이 최종식을 기억을 한다면 MLSS-SSI. 여기서 SSR은 여러분들 10의 6성 나누기
SVI 마이너스 MLSS. 자,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아주 확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문제 조건에서 SSI가 없어요. 생략. 자, 그리고 SSR이 주어졌어요. 요거 대신에 SSR로 자리를 바꾸면 돼요. 바꿔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식, 가장 최종식, 우리가 응용하는 가장 최종식. 자, 그럼 문제 조건에서 지금 MLSS가 2000g/m의 삼성입니다. 그리고 SSR이 9576g/m의 삼성이에요. 마이너스 MLSS 2000g/m의 삼성. 이 나온 값에서 반송률이라는 것은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곱하기 100을 하면 반송률은 26.40%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반송비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식과 가장 최종식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들은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SBR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이 BOD 부하의 변화폭이 큰 경우에 잘 견딘다. 가번이 처리 용량이 큰 처리장에서 적용이 용이하다. 처리 용량이 큰 처리장에서는 SBR이 어울리지 않죠. 소용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SBR을 만들었습니다. 답번에 설러지 반송을 위한 펌프가 필요 없어 배관과 동력이 절감된다. 라번이 질소와 인의 효율적인 제거가 가능하다. 따라서 라번이 정답. 큰 처리장이 아니고 소용량 처리가 적합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원계 폐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수원계 처리 방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처리 방법이 있느냐? 아말감법이 있어요. 그리고 황화물 침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온 교환법이 있고 hợp착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죠? 수산화물 침전법은 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대부분이 중금속은 무거운 물질이기 때문에 침전법을 사용을 하지만은 지금 여기서 수원은 수산화물 침전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가기 때문에 황화물 침전법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인구가 14만 5천 명인 도시에 완전 혼합 활성 설러지 처리장을 설계하고자 한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이용해서 유출수 BOD5가 10mg/L일 때 반응조 부피는 얼마인가? 유입수의 유량이 360L인데 유입수의 BOD5가 205mg/L, 1차 침전지에서 제거된 유입수의 BOD5는 34%, MLSS는 3000mg/L, MLVSS는 MLSS의 75%, K는 0.926L/g MLVSS hour 1차 반응임, 그리고 세타. 여러분들이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반응조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무산소, 우리가 시간을 일단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류 시간의 공식을 이용해서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한 다음에 부피에다가 곱하면 우리가 반응조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여기에서 유입수의 유량이 리터니까 0.36 미터의 삼성 per 인데이가 되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사람에 해당하는 유량이니까 여기에 인구수로 곱하면 전체 유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1차 침전지에서 BOD5가 34% 제거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BOD5는 205mg/L가 아니고 205mg/L 곱하기 1-0.34가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값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MLVSS라는 것은 MLSS 3000mg/L의 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kg/m의 삼성의 75%가 MLVSS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SI라는 값이 205 곱하기 1-0.34입니다. ST라는 값이 유출수의 BOD 10mg/L, K라는 값은 0.926L/g hour. 그죠? 그리고 X라는 것은 MLVSS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단위가 지금 g/L로 계산을 해야 되겠네. 그죠? 그러면 g/L라는 것은 지금 3g/L 곱하기 0.75. 이 값이 MLVSS, ST는 10mg/L예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풀이에 대입해 놓은 거 보면 자, 그렇게 대입돼 있죠. 그래서 시간을 먼저 계산을 했어요. 그럼 반응조의 부피에서 시간을 곱하면 되는데 반응조의 부피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량을 알아야 되죠. 그럼 유량을 우리가 계산했어요. 먼저 한 사람에 해당하는 유입 유량을 미터의 삼성으로 고쳤어요. 여기에 인구수 14만 5천 명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전체 유량이 나왔어요. 이 값에 뭐를 곱하는 거죠? 체류 시간을 곱해요. 그런데 유량의 시간 단위가 데이잖아요. 그래서 체류 시간의 시간 단위를 데이로 고칩니다. 6.014를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는 하루는 24시간. 그럼 0.25 데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량과 체류 시간을 곱하면 뭐가 되느냐면 반응조의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응조의 부피는 13,050이 나오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체류 시간의 공식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체류 시간에서 유입수의 BOD가 1차 처리에서 제거된 값을 제외한 값으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고도 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밀 여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막은 대칭형 다공성 형태이다. 답은 분리 형태는 포어 사이즈 및 협착 현상에 기인한 체그름이다. 그리고 답은 추진력은 농도 차이다. 답은 전자공업의 초순수 제조, 무균수 제조, 식품의 무균 여과에 적용된다. 이 문제는 조금 쉽게 출제된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추진력은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과랑 그리고 역삼투에 관계되는 추진력은 전부 다 뭐죠? 정수합차가 되는 거죠. 정수합차.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4번도 바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은 한 문제를 더 맞추라고 또 나와 있어요. 분리막을 이용하는 수처리 방법 중에서 추진력이 정수합차가 아닌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합차는 역삼투를 포함하는 여과 방법들은 전부 다 정수합차예요. 그럼 여기서 정답이 바로 나오죠. 투석. 그죠? 투석이라는 것은 농도차, 전기투석은 전위차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수합차.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55번 부유입자에 의한 백색광 산란을 설명하는 라일리 현상의 법칙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가번이 정답. 가번입니다. 공식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리고 56번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다음 설계의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필요한 활성 설러지 반응조의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얼마인가? 1. 폐수량은 40L, BOD 농도는 2만 mg/L, MLSS는 5,000mg/L, FMB는 1.5%입니다. 자, FMB가 나와 있기 때문에 FMB를 가장 기본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돼요. 자, FMB라는 것은 먹이, BOD 나누기, 미생물, MLSS. 먹이라는 BOD와 한쌍은 Q, MLSS 한쌍은 V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 보시게 되면 뭐를 계산하느냐 하면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Q 나누기 V를 이용해서 체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간 T, 여기서 HRT라고 나타낼게요. HRT라는 것은 V 나누기 Q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 HRT분의 1로 우리가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대입을 한번 해보면 FMB가 지금 얼마냐면 FMB가 1.5가 됩니다. 1.5%. 그리고 BOD의 농도가 2만 mg/L. 그리고 MLSS 미생물이 5,000mg/L. 자, 그러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HRT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정답에서 HRT를 계산했을 때 데이라는 HRT를 계산을 했어요. FMB를 이용했기 때문에.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시간 단위가 뭐죠? 데이가 아니고 아워예요. 그래서 데이를 아워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증해 줬어요. 그럼 64시간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마지막 정답에서 요구하는 단위까지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카드뮴이 함유된 폐수에 pH를 높여주면 수산화 카드뮴의 침전물이 생성되어 제거된다. 20도씨 pH 11에서 폐수 내 이론적 카드뮴 이온의 농도는 얼마인가? 20도씨 pH 11에서 수산화 카드뮴의 용해도적은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이며
카드뮴의 원자량은 112.4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용해도 적을 나타냅니다. 수산화카드뮴은 카드뮴이 2가짜리예요. OH는 1가짜리가 2개 있죠. 그래서 CdE 플러스 2OH-로 전리가 됩니다. 그럼 용해도 적이라는 것은 생성물의 곱이죠. 실제로 보면. 왜 그랬냐면 반응물은 1이라고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따라서 카드뮴 이온 곱하기 OH-이온. 근데 OH-는 2개이기 때문에 이 2개는 지수로 올라갑니다. 그죠? 개수는 지수가 돼요. 그래서 CD 곱하기 OH-의 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pH가 11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뭐를 알 수 있느냐면 OH-의 값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KSP라는 용해도 적이 주어졌죠. 그러면 카드뮴 이온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pH 11을 우리가 OH-의 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pOH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pH와 pOH의 합이 얼마죠? 14. 따라서 pOH는 14에서 pH 값을 빼주면 돼요. 그럼 14에서 pH를 빼주면 얼마가 되죠?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OH-는 pOH를 알고 있을 때 10의 마이너스 pOH 몰/L 리터로 농도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pOH가 3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몰/L 리터가 OH-의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용해도 적 구하는 공식에서 우리가 지금 뭐를 계산하는 거죠? 카드뮴을 계산하니까 대입을 해요. 용해도 적이 4.0 곱하기 여기 값에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승을 대입해요. 그리고 OH-에 10의 마이너스 3승을 대입해요. 제곱이 되는 거죠. 그 값이 따라서 되어 있는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찾아내는 거죠? 카드뮴의 농도를 계산하는 거죠. 카드뮴의 농도를 계산하니까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몰/리터가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는 몰/리터의 단위가 아니고 mg/L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1몰은 분자량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원자가 주어졌으니까 1몰은 원자량이에요. 여기에서 1몰은 원자량 얼마죠? 112.4g. 자, 그리고 g을 m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g은 10의 3승 mg. 이렇게 하면 카드뮴의 농도를 몰 농도를 mg/L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계산을 했죠. 이렇게 계산하면 4.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mg/L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활성 슬러지 처리 방법별 FMB가 가장 높은 공법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FMB가 가장 높다는 것은 미생물에 비해서 먹이의 값이 크다는 소리가 되겠죠. 따라서 풀이해 보시면 표준 활성 슬러지법 같은 경우는 0.2에서 0.4,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은 0.3에서 0.6, 장기 포기법은 0.03에서 0.05, 그리고 산화구법은 0.03에서 0.05의 FMB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내는 것은 얼마가 되는 거죠? 순산소 활성 슬러지법이 되는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가장 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반지름이 8cm의 원형 관로에서 유체의 유속이 20m/s일 때 반지름이 40cm인 곳에서 유속은 우리가 유량을 나타내는 식에 보면 유량은 면적 곱하기 속도죠. 직경이 나와 있을 때 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유속 V예요. 근데 지금 조건에 보면 우리가 비례식을 푸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 있어요? 직경과 유속 두 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직경과 유속이 나와 있으니까 직경과 유속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1지점에서의 직경과 유속을 곱하고 2지점에서의 직경과 유속을 곱해서 문제를 계산하시면 돼요. 비례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따라서 직경이 나와 있으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을 쓰고 유속, 그래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유속의 이제 단계마다 1단계에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유속, 2단계에서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유속,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먼저 1지점에 보면 4분의 파이 d의 제곱, 반지름이 2cm니까 2를 곱해요. 그리고 cm를 미터로 고칩니다. 따라서 2 곱하기 0.08m의 제곱 곱하기 유속 20m/s는 두 번째 지점, 반지름이 40cm입니다. 4분의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0.4m의 제곱 곱하기 V. 따라서 두 번째 지점에서의 유속을 계산하면
0.8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비례식을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Q는 A 곱하기 V, A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속도, 각각의 지점에 해당하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 곱하기 속도에 대한 식으로 문제를 풀이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60번에 보시게 되면 BOD가 250mg/L, 유입 배수량이 3만 m의 삼성포대의 MLSS 농도가 2500mg/L, 그리고 체류 시간이 6시간인 배수를 활성 설러지법으로 처리한다면 BOD의 설러지 부하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BOD의 설러지 부하라는 값이 뭐가 되느냐 하면 FMB입니다. FMB. 따라서 FMB는 BOD 곱하기 Q 나누기 MLSSV가 되는데 문제 조건에서는 체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Q 나누기 V 대신에 T분의 1로 바꿔놓습니다. 왜 그러냐면 T라는 값이 V 나누기 Q가 되거든요. 그래서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 T분의 1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BOD가 얼마죠? 250mg/L. 자, 그리고 미생물 2500mg/L. 그러면 시간이 6시간이에요.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그래서 6시간 나누기 24를 하면 데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한 FMB는 0.4/D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 10g을 물에 녹여서 500ml 하였을 때 몇 노르말 용액이 되느냐. 가장 간단한 질량과 부피가 나와 있을 때 노르말 농도 구하는 식이죠. 자, 질량이 지금 얼마냐 하면 10g입니다. 질량 10g. 그리고 부피가 500ml니까 0.5L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NaOH는 OH가 1개죠. 그래서 1당량짜리예요. 1당량이라는 물질은 분자량에서 가수를 나눠주는데 1가니까 40g 나누기 1. 40g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면 0.5 노르말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용존산소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료를 가득 채운 300ml BOD병에 황산망간 용액 1ml, 알칼리성 요오드와 칼륨, 아자이드와 나트륨 용액 1ml를 넣는다. 만약 시료 중에서 철이 함유되어 있을 때 넣어주는 용액으로 알맞은 것은, 자, 철이 들어가 있으면 뭐를 넣어주죠? KF 용액을 넣어주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플로리나 칼륨 용액입니다. 자, 그리고 63번에 보시게 되면 흑광도 측정에서 투과율이 30%일 때 흑광도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흑광도 A라는 것은 로그 투과율분의 1이거든요. 그럼 문제 조건에서 투과율이 주어졌는지 흡수율이 주어졌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흡수율이 주어졌으면 투과율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투과율이 30%로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0.3을 대입해서 계산기로 계산을 하시면 바로 0.5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투과율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만 투과율보다는 흡수율로 시험에서 더 자주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정량 한계를 옳게 표시한 것은 어느 것인가? 정량 한계라는 것은 표준 편차의 10배죠. 그래서 표준 편차 곱하기 12 정량 한계가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BOD 측정용 시료의 전처리 조작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산성 시료는 수산화 나트륨 용액으로 중화시킨다. 답은 알칼리성 시료는 염산 용액으로 중화시킨다. 답은 일반적으로 잔류염소를 함유한 시료는 반드시 식종을 실시한다. 답은 수온이 20도씨 이상인 시료는 10도씨 이하로 식힌 후에 통기시켜서 산소를 포화시킨다고 되어 있어요. 자, 내용에 보시면 수온이 20도씨 이하인 경우, 이하인 시료는 23에서 25도씨로 상승을 시켜요. 그 이유가 뭐냐면 20도씨 이하가 되면 산소가 많이 녹거든요. 그래서 과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23에서 25도씨로 상승시킨 후에 15분간 통기해서 방치하고 냉각해서 수온을 다시 원상태 20도씨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전처리로 잘못된 것은 라번.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시료의 전처리 방법인 회화에 의한 분해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시료 중에 염화 암모늄, 염화 마그네슘 등이 다량 함유된 경우에는 납, 철, 주석, 아연 등이 휘산되어 손실을 가져오므로 주의해야 한다. 답은 시료 적당량을 취하여 백금, 실리카 또는 자체 정발 접시에 넣고 물중탕 또는 열판에서 가열하여 정발 건고한다. 답은 잔류물이 녹으면 냉수 100ml를 넣고 여과하여 거름종이를 냉수로 2회 씻어준다. 답은 목적 성분이 400도 이상에서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될 수 있는 시료에 적용한다. 가장 핵심은 회화법을 적용할 수 있는 물질은 휘산되지 않고 쉽게 회화할 수 있는 시료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죠. 자, 틀린 것은 답은입니다. 잔류물이 녹으면 냉수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온수 20ml를 넣고 여과를 합니다. 그리고 거름종이를 이용을 해서 냉수로 2회 씻는 게 아니고 온수로 3회 씻어서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이런 내용은 우리가 시험 방법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나와 있는 상태를 그대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수 중의 비소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하려고 한다. 비소 정량에 방해하는 황화수소 기체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시약은, 자, 황화수소 기체가 우리가 분석에 방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화수소를 미리 제거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때 사용되는 시약을 묻는 거죠. 어떤 시약을 사용하죠? 아세트산 납을 사용하시면 되죠. 납이 정답.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적자색 착화물의 흑광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중금속은, 자, 540나노미터에서 흑광도를 측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540m 같은 경우에서는 파장이 적색 계통이죠. 따라서 발색되는 색깔은 500대는 적색이기 때문에 적자색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핵심은 적자색의 540나노미터가 핵심인데 시약도 중요하죠. 다이페닐 카바자이드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육과 크롬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9번에 보시면 어미온 계면 활성제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측정했을 때 사용되는 시약으로 알맞은 것은, 어미온 계면 활성제를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했을 때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대신에 우리가 메틸렌 블루법이라고도 해요. 왜 메틸렌 블루법이라고 했느냐? 메틸렌 블루라는 시약을 사용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7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서 일어나는 간섭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광학적 간섭은 분석하고자 하는 원소의 흡수 파장과 비슷한 다른 원소의 파장이 서로 겹쳐 비이상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경우. 답은 물리적 간섭은 표준 용액과 시료 또는 시료와 시료 간의 물리적 성질의 차이 또는 표준 물질과 시료의 매질 차이에 의해서 발생. 답은 화학적 간섭은 불꽃의 온도가 분자를 덜 뜬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히 높지 않아서 해당 파장을 흡수하지 못하여 발생. 이온화 간섭은 불꽃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에 중성원자에게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의 오차를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자, 라번의 설명을 보시면 불꽃 온도가 너무 낮을 경우가 아니고 너무 높을 경우입니다. 중성원자에서 전자를 빼앗아 이온이 생성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양의 오차를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음의 오차를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 경우, 높을 경우, 양의 오차, 음의 오차를 이용을 해서 정답을 만들어낸 케이스죠.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에 의한 금속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에 보시면 아연 검정에 있어서 디티존에 따라서 선택 추출한 경우에서는 니켈이나 코발트를 억제하기 때문에 펠로키소 이황산 칼륨을 가한다. 그리고 나번 육과 크롬의 측정에 있어서 공존금속류에 의한 간섭을 억제하기 위해서 황산나트륨을 첨가한다. 답은 용해성 철 측정에 있어서 다량의 실리카가 포함되어 있을 때 칼슘을 첨가해서 그 간섭을 억제한다. 답은 용해성 망간 측정에 있어서 미량의 경우에는 철 공침법으로 농축한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가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입니다. 다이크롬산 칼륨법에 의한 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2시간 이상 끓인 다음에 최초에 있는 다이크롬산 칼륨액의 60에서 70%가 남도록 취한다고 그러는데 다이크롬산 칼륨의 양이 얼마 정도? 반 정도 남도록 취하는 거죠. 60에서 70%가 아니고 반 정도가 되니까 50% 정도가 됩니다. 답은 황산 제1철 암모늄으로 적정화의 시료에 의해서 소비된 다이크롬산 칼륨을 계산하고 이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답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에 적용하며 COD 5에서 50mg/L의 낮은 농도 범위를 갖는 시료에 적용한다. 답은 염소이온의 농도가 1000mg/L 이상의 농도일 때는 COD 값이 최소한 250mg/L 이상 농도여야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3번에 보시면 하천의 수심이 0.5m일 때 유속을 측정하기 위해서 각 수심의 유속을 측정한 결과 수심의 20% 지점 1.7m/s, 수심의 40% 지점 1.5m/s, 60% 지점이 1.3m/s, 80% 지점 1.0m/s였다. 평균 유속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수심이 0.4m 미만 그리고 0.4m 이상 두 가지로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수심이 0.4m 미만인 경우에서는 평균 유속은 60% 지점에 해당하는 유속이에요. 반면에 수심이 0.4m 이상이 되게 되면 20% 지점에 해당하는 유속과 80% 지점에 해당하는 유속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값으로 우리가 나타내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지금 0.5m니까 0.4m 이상이 되는 거죠. 0.4m 이상이 되니까 20%에 해당하는 지점의 유속 그리고 80% 지점에 해당하는 유속 두 개를 더해요. 그런 다음에 2로 나눠준 값을 평균 유속으로 나타내죠. 자, 그래서 1.7m/s 플러스 1.0m/s 나누기 2를 하면 평균 유속은 1.35m/s가 되겠죠. 자, 반대로 말씀드린 것처럼 0.4m/s 미만이 되게 되면 60% 지점에 해당하는 유속이 평균 유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는 0.4m 미만인 경우와 0.4m 이상인 경우를 반드시 분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웨어의 수도가 0.8m, 절단의 폭이 5m인 사각 웨어를 사용해서 유량을 측정하고자 한다. 유량 계수가 1.6일 때 유량은 얼마인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사각 웨어일 때 유량 구하는 식입니다. kbh 2분의 3성 그리고 단위는 미터의 3성 per 미니체예요. 자, 그럼 K라는 유량 계수가 지금 얼마냐면 1.6입니다. 자, B라는 폭이 5m 그리고 H라는 수도가 0.8m 그럼 수도의 2분의 3성 0.8m의 2분의 3성이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5.7243m의 3성 per 미니체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계산한 시간 단위는 분인데 정답에서 요구하는 시간 단위는 데이죠, 데이. 그래서 분을 데이로 전환시킵니다. 따라서 1시간은 60분,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하시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유량은 8243m의 3성 per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공식의 시간 단위를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비법으로 인 또는 유황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하려고 했을 때 사용되는 검출기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 또는 유황화합물이에요. 자, 인이나 유황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때 사용되는 검출기는 불꽃광도 검출기. 불꽃광도 검출기가 뭐죠? FPD죠, FPD.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러면 연속 측정 또는 현장 측정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공정시험 방법에 의한 측정치와의 정확한 보정을 행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검정 곡선은 분석 물질의 농도 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낸 것을 말한다. 맞죠? 다음에 표준 편차율이라 하면 평균값을 표준 편차로 나눈 값의 백분율로서 반복 조작 시의 편차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자, 표준 편차라 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평균값을 표준 편차로 나눈 게 아니고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값이 지금 반대가 됐어요.
자, 표준 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눈 값의 배분율로서 반복 조작 시의 편차를 상대적으로 표시한 것을 표준 편차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답은 기기 검출 한계란 시험 분석 대상 물질을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을 말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7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연을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정량에 관한 설명 중에서 갈로 안에 알맞은 갈로에 들어갈 말은 어느 것인가? 물속에 존재하는 아연을 측정하기 위하여 아연 이온이 pH 약 9에서 진콩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갈로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 자, 그럼 보기를 보시면 색깔과 파장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을 이용을 해서 아연을 정량했을 때 색깔은 청색. 청색이면 적어도 600대 파장이 돼야 되겠죠. 파장은 620 나노미터. 그래서 청색 620 나노미터.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어떤 게 시험에 자주 나오느냐, pH 9가 상당히 시험에 나오죠. 그리고 진콘. 그래서 pH 약 9, 진콘, 갈로 넣기도 자주 나옵니다. pH가 약 9라는 것은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0.2죠.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9 플러스 마이너스 0.2. 다시 말해서 pH 8.8에서 9.2 사이에서 반응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7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죠. 시료 채취는 시료를 채우기 전에 반드시 시료로 3회 이상 세척을 합니다. 4번 수소이온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할 때에는 운반 중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용기에 가득 채웁니다. 수소이온뿐만 아니고 용기에 가득 채워야 하는 시료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답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뚜껑에 경막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뚜껑에 경막이 생기는 게 아니고 경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펜이 뚜껑이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부분, 물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의 유리 뚜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경막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염이 생길까봐 만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답은 시료 채취량은 시험 항목 및 시험 횟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으나 보통 3에서 5리터 정도 한다. 따라서 답은 정답이 답은입니다.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수소이온과 마찬가지로 용기에 가득 채웁니다. 왜?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그리고 경막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리고 7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배력을 이용한 급성 독성 시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자, 답은 치사 일정 희석 비율로 준비된 시료에 물배력을 투입하여 24시간 경과 후에 시험 용기를 손으로 살짝 두드려주고 15초 후에 관찰했을 때 독성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아 움직임이 명백하게 없는 상태를 치사라고 판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 내용 중에서 24시간 경과 그리고 15초 후 관찰이 가장 중요하죠. 나버리 유형제에는 일정 희석 비율로 준비된 시료에 물배력을 투입, 24시간 경과 후 시험 용액을 손으로 살짝 두드려주고 15초 후 관찰했을 때 독성 물질에 의해 영향을 받아 움직임이 없을 경우를 유형제외로 판정한다. 이때 안테나나 다리 등의 부속질을 움직인다 하더라도 유형을 하지 못한다면 유형제외로 판정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4시간 경과 그리고 15초 후 관찰. 그리고 답은 반수 영양 농도는 투입 시험 생물의 50%가 치사 혹은 유형재해를 나타내는 농도이다. 답은 지수식 시험 방법은 시험 기간 중에서 시험 용액을 교환하는 시험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라번 같은 경우에서 보시게 되면 라번을 보겠습니다. 라번에서 지수식 시험 방법은 시험 기간 중에서 시험 용액을 교환을 하는가요? 하지 않는가요? 그렇죠. 교환을 하지 않는 시험을 말합니다. 교환을 하는 시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라번이 정답.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물배력에 관계되는 용어 설명 같은 경우에서는 용어의 정의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용어가 오답으로 나와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용어의 정의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80번 부유물질 측정 시에 간섭물질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정발 잔류물이 1000mg 브리트 이상인 경우 해수, 공장 폐수 등은 특별히 취급하지 않을 경우에 높은 부유물질 값을 나타낼 수 있다. 답은 큰 모래 입자 등과 같은 큰 입자들은 부유물질 측정에 방해를 주며 이 경우에 직경이 1mm 여과지에 먼저 통과시킨 후에 분석을 실시한다.
답은 철도는 칼슘이 높은 시료는 금속 침전이 발생하며 부유물질 측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답은 유지 및 혼합되지 않은 유기물도 여과지에 남아 부유물질 측정값을 높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납은에 보시게 되면 모래 입자 등과 같이 큰 입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 부유물질이 측정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직경이 2mm 금속망을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2mm 금속망을 통과시켜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버리고 통과하는 것들만 우리가 분석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1mm 여과지가 아니고 직경이 2mm 금속망을 통과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